자, 이제 세 번째 수업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고 날이 좋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버 수업으로 집에서 하시니까 그런데 학교에 만약에 오시면 마지막 시간이면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실 거고요. 아마 제가 마지막 수업 남천하에서 만약 대면 수업을 했으면 거의 마지막 수업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아마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사이버 수업으로 하셔서 집에서 퇴근 후에 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휴일에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을 좀 잠깐 말씀을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작년에도 1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셨었죠. 다른 어떤 많은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하셨는데 대면 수업과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일단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과 교수 간의 어떤 이렇게 라포 형성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화면으로만 통해서 수업을 들으시니까 이게 학생분들이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수업이라는 게 일반 젊으신 뭐 20대의 학생들, 한참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들과 달리 산업체 선생님들께서는 직장 생활에 또 사회적인 경험도 충분하시고 그다음에 또 남는 시간을 일상에서 남는 시간을 또 쪼개서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짧지만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제 제 생각처럼 선생님들한테도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버킷리스트를 좀 이렇게 몇 분 보내주신 걸 보니까 학생분들 서로 학우님들끼리도 좀 이렇게 좀 단합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참 이제 대면 수업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교감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좀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뭐 코로나로 좀 어쩔 수 없겠다라고 하지만 만약 2학기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르시 선생님들을 만날 좀 수업을 함께 할 시간이 된다라 그러면 그런 어떤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대면 수업을 통해서도 좀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기대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기대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직무 수행을 통해서 장차 개인이 바라는 좋은 결과 또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기대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개인에게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보여주는 유의성의 정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무에 열심히 일함으로써 자원봉사 직무에 열심히 일함으로써 긍정적인 유의성들이 높은 성과들을 얻을 확률이 높다. 즉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동기부여의 힘이 아주 강해질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면 감나무에 열심히 오른다. 욕구 이론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에 대한 욕구의 크기가 동기를 부여한다. 이게 바로 욕구 이론인 거죠. 하지만 감나무에 올라가도 감을 딸 수 없다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욕구는 가지고 있으나 그 과정들, 동기에 대해서의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면 감나무에 올라가도 감이 손에 닿지 않으면 딸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감나무에 오를 동기가 안 생기죠. 왜? 감을 좋아해서 감나무에 올라가면 감을 딸 줄 알았는데,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무에 올라가도 따지 못한다라고 알게 되면 자원봉사를 할 이유가 없죠. 그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옆에 막대기나 사다리를 놔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자원봉사 관리자가 하실 일이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기대 이론이라는 거죠. 왜? 막대기나 사다리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감을 분명히 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자원봉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도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위한 나의 활동도 이타성, 뭐 공공성들을 내가 좀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걸 어디서 할 줄 몰라요. 아니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예, 그러면 그걸 누가 해요? 사다리나 막대기를 놓아줘야 되는데 그 사다리나 막대기가 바로 자원봉사 관리자나 자원봉사 기관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러한 역할들이 바로 기대이론이다라는 거죠. 왜? 자원봉사 기관이나 자원봉사자가 계시면 내가 좋아하는 감을 내가 좋아하는 자원봉사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동기부여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동기부여 이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스의 과정 이론 중에서 두 번째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입니다. 네. 공평성 이론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부여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70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불공정성의 형태. 공정하다라는 건 뭐죠? 만약에 공정하다라고 그러면 내가 들인 노력과 내가 얻는 결과가 성과가 내가 기대한 것만큼 온다라 그러면 누구나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는 이제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기준인 거죠. 투입한 거에 대해서 산출이 또 자기가 기대한 만큼이 된다라고 하면 공정하죠. 근데 자기가 생각한 거에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죠. 나랑 또 다른 자원봉사 둘이 가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라 그러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더 좋은 효과를 하고 칭찬도 받고 뭐 사회적인 인정도 받고 했는데 저는 똑같이 활동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걸 또 불공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러한 그 자기 자신의 투입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비교하게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공평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불공정성의 형태는 뭐냐면 본인의 투입대 산출에 있어서 타인의 투입과 산출을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타인이 더 투입한 것 산출이 더 크다. 불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의 산출을 높이려고 어떠한 보상을 높이려는 시도를 꾀하게 된다. 이러면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본인의 투입대 산출이 타인의 투입과 산출에 비해서 더 많이 크게 나왔다. 이러면 본인의 투입을 줄이려고 직무 수행 노력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이게 또 동기부여의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의 투입한 거와 산출, 타인의 투입과 산출도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바로 공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자원봉사를 좀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래서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은 공정하냐 불공정하냐를 맞춰서 공정하게 가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바로 사람들에 있어서의 동기부여를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기대한 것 빼고도 타인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공정하냐 불공정하냐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판단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공정하다라 그러면 계속 노력들을 해나가겠죠.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해나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랑 타인이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제가 덜 평가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더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타인보다 내가 더 똑같은 활동을 했음에도 더 많은 인정을 받는다라 그러면 나의 투입이나 노력들을 조금 줄여서 타인과 공정하게 평가받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 그러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들이 바로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 동기부여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의 공평성 이론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의 시사점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하냐. 자, 이 이론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성 또는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들을 한다. 이런 점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어떤 공정성을 관계를
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인정과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받지 않게 공정하게 해주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당신이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셔서 우리한테 이렇게나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절한 수준의 인정과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자, 인정과 감사에 그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과 감사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도 아주 중요하게 배우게 될 텐데, 이어서 계속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정, 어떤 게 있죠? 자원봉사 센터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은 어떤 생각들을,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면, 첫 번째가 천안시도 30시간 이상이 되어야, 자원봉사를 한 30시간 이상 하면, 지금 늘었죠? 50시간이죠? 50시간 자원봉사를 하시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자원봉사자로 인정받았어 라고 해서 신분증처럼 이렇게 자원봉사증을 줍니다. 아주 적절한 수준의 인정이죠. 그래서 감사의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 자원봉사자증을 통해서 그 인센티브, 자신의 자원봉사 시간을 점수로 주고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아니면 그 여러분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띄고 있는 주민생활 뭐 이렇게 민원 서류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증을 내시고, 비용이 들어갈 때 자원봉사자라고 하시면 그 자원봉사 포인트로 대체로 결제를 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연말 되면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날 자원봉사자 날이 있죠. 기념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 또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또 그런 날 수상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자원봉사가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이러한 분들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라고 적절한 수준의 인정과 감사 활동들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공평성 이론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기부여의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감사받고 하고 싶어 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게 되고,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사회적 교활 이론입니다. 아까 과정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론을 과정 이론, 내용 이론으로 봤고요. 이 세 번째가 사회적 교환 이론입니다. 사회적 교환 이론은 자원봉사 활동을 보상과 관련시켜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결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의 보상, 즉 사회적 보상이죠. 아까 말씀드린 인정과 보상인 거죠. 즉, 성취감 또는 소속 집단 간의 관계 향상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이 바로 사회적 교환 이론이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보상받고 또 소속 집단에서 관계가 좋아지고 또 이런 것들이 나의 경력, 캐리어로 쌓여져서,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승진하려고 그러면 자원봉사 얼마씩 하도록 하는 이런 큰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개인적인 어떤 성취감도 얻고, 또 소속 집단 안에서 같은 동료들 간에 인정도 받고 하는, 관계도 향상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교환 이론인데, 이 사회적 교환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동기들을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교환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교환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예를 들면 추천이나 뭐 추천서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대학 특별 전형이나 입학사정관제에도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학교에서의 활동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것들 적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대학들에서도 스스로 자원봉사를 계획을 세우고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해서 그 과정도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결과는 어땠다 하는 것들을 잘 잘 눈여겨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들,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사회성이 높은 어떤 훌륭한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그 사회적 교환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것들로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를 제공하고 사회에서는 그러한 인정이나 보상들을 추천이나 추천서 제공, 뭐 학교 진학 시의 경력 인정 아니면 취업 시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들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교환을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바로 사회적 교환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요즘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을 한다거나 대학에서 진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학교 생활에서 뭐 학교 교내에 뭐 상을 받는다거나 할 때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공공기관에서의 뭐 마일리지 봉사 포인트로 이제 뭐 간단한 민원 서류 결제를 한다든가 주차를 했을 때 주차비를 결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공원이나 이런 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원으로 갔을 때 그런 봉사 마일리지로 입장권을 대신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인 교환 대상 물품이 되는 거죠. 즉 나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쌓아놨던 많은 인정과 보상들이 저한테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죠. 또 그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정서적이든 신체적이든 그런 어떤 내가 교환할 만한 가치들이 있는 것들로 교환되는 것들, 이게 바로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사회적 교환을 통한 어떤 물품들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보상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바로 자원봉사 동기로서, 동기부여의 역할로서 사회적 교환 이론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뭐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 하기 좋은 여건들, 사회적인 환경들을 만드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화를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권한을 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기술들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그동안에 쌓아온 그 노하우나 경험들을 스스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관 내에서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봉사자가 잘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그걸 보고 바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부여를 위한 업무 결정 권한의 부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결정. 그다음에 또 뭐 그 엔포스먼트. 갑자기 저 한국말로 하려고 하니까 결정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선택권, 뭐 자기결정, 또 강화,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본인의 일을 본인이 결정한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잘 모르시니까요. 선생님 제가 계획을 세워왔어요. 선생님은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A, B, C 네 가지를 다 하세요. 라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했던 경우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게 뭐 환자들은 뭐 저쪽으로 집단 분리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클라이언트를 만나셨을 때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어떤 건지 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그분의 조건들을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가장 잘 아시니까 환경의 문제를 본인이 결정하는 거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도와드리고 조언하시는 일들을 하시죠.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자원봉사자가 찾아오셔서 우리 기관에 찾아오셔서 저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고요. 또 앞으로 관심 있는 일이 이런 일이고요. 당시 요 기관에 찾아와서 저는 이러한 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자원봉사를 찾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이 중에서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선택의 결정 권한을 자원봉사자에게 줄 수 있죠. 예, 이렇게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고 바로 이제 업무 결정 권한을 준다, 부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통합 수준을 한번 볼까요? 보통 4가지 수준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수준은 자원봉사자 주체가 스스로 업무를 결정을 하고 프로그램도 결정하고 참여 여부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즉 스스로 모든 일을 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자에게 전적인 권한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의 힘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왜?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본인이 잘하는 일을 본인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자원봉사자의 동기는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기관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선택들 아니면 그런 자원봉사 관리자의 권한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왜냐하면 굉장히 자율권을 보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는 자원봉사자분이 아주 전문가이거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의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이런 수준도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수준은 먼저 자원봉사자가 주체가 되어서 활동을 진행한 후에 슈퍼바이저, 즉 기관이나 기관의 자원봉사 관리자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수준까지도 굉장히 그 자원봉사자분들의 동기부여의 힘은 굉장히 높을 수 있죠. 그렇지만 기관의 통제 정도는 굉장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이 먼저 진행된 후에 그 결과를 슈퍼바이저나 기관한테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좀 그렇고요. 과정 중에 좀 시정되어야 되거나 변화를 좀 주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자나 기관에서 역량을 발휘하실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의 힘은 굉장히 클지 모르지만 기관의 아니면 자원봉사 관리자의 참여나 통제는 좀 느슨해진다. 그게 2수준. 그 다음에 3수준은 자원봉사자 주체의 업무 결정과 슈퍼바이저의 승인 후 활동한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3수준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주체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거를 기관이나 자원봉사 관리자가 승인을 한 후에 승인이 되면 그 활동을 하는 거죠. 즉 자원봉사자가 저희 기관에 찾아오셨을 때 면담을 하고 선생님께서 잘 하실 수 있는 일이 저희 기관에 이런 일인데 고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럼 저는 A, B, C 중에서 C가 제가 관심도 있고 해왔던 일이니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기관이나 자원봉사 관리자께서 그럼 그게 좋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하고 그곳에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통상적인 기관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업무 결정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죠. 자원봉사자의 동기도 적정하고 기관의 통제 수준도 적정해서 대개의 경우 요 세 번째 3수준에서 많이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도 참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2수준, 1수준에서는 기관에서 많은 부담들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또 이제 안전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서도 뭐 여러 가지 위험성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기관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거의 생기지 않는 권한 부여를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보통 면담을 하고 기관이나 슈퍼바이저가 승인한 후에 활동을 하는 게 대다수가 아닌가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준은 관리자 또는 혹은 슈퍼바이저 주체의 업무 결정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한테는 권한이 없죠.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는 실제는 많이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찾아오시면 우리 기관에 필요한 일이 이거니까 이걸 좀 해주세요 해서 그 부분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 권한은 조금 낮고 오히려 기관의 통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이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수준, 2수준은 현장에서는 아직은 우리나라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서는 좀 많이 진행되지 않는 권한 수준인 것 같고요. 보통 3수준 아니면 4수준, 대개가 4수준에서 결정을 해서 실제 활동이 그 임상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4수준의 활동이고요. 3수준의 경우에 보통 보건, 의료, 아니면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 어떤 대학생들이 단체로 자원봉사 활동을 온다거나 하는 어떤 전문가 집단이 왔을 때에 활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드물게 3수준에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 결정 권한에 대해서 4가지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업무 결정 권한 부여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좀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업무 결정 권한 부여는 자원봉사자의 상황과 그 역량에 따라서 그 단계를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 보건 현장에 아니면 요양원에 간호사 아니면 뭐 간호학과에서 학생들이 왔다. 그것도 뭐 이렇게 학교와 협의를 맺어서 뭐 한 10명, 15명씩 지속적으로 온다라 그러면 대개의 경우 그분들이 어떤 것들을 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그 기관이나 자원봉사 센터에서 관리자분들께서 받으시죠. 그래서 그게 우리랑 맞는지 그래서 우리 기관에 오셔서 그런 봉사활동을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좀 해주십사 하고 서로 승인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권한 부여에 대한 건 4가지 결정 권한에 대한 단계를 설명을 한 이유는 자원봉사자의 상황과 역량에 따라서 그 단계를 다양하게 이렇게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좀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자원봉사의 수준은 이제 자원봉사자의 노력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제4수준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랜 시간 한 기관에서 자원봉사 오래 하신다 그러면 3단계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1단계로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다리적인 어떤 단계적인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를 좀 높일 수 있고 또 기관의 어떤 통제도 그만큼 신뢰를 자원봉사자와 기관의 어떤 신뢰를 통해서 자원봉사 동기부여의 권한을 높이고 기관의 권한을 좀 낮추는 그래서 스스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 스스로 원해서 자신의 가진 기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까지도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에서의 자기 업무 결정 권한의 부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6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7주차의 수업 녹음을 통해서 다시 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추운 공기에 좀 나른하시고 요새 아침으로 일교차가 큰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